대한민국을 이끈 정치 원로 20인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인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은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온화한 리더십의 주인공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이 공간 굉장히 특별한 공간입니다. 예, 그렇죠. 네. 노무현 정신을 잘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후원 회원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분들의 성금으로 이게 시민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와, 이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그 후원금으로. 그렇죠. 예. 그 시민들도 아주 좋아하시고 예. 후원 회원들도 아주 만족해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셨던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또 깨어있는 시민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을 이곳에서 하고 있죠. 네.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네. 예. 국무총리로서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치시고 또 지난해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또 취임을 하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예. 뭐 직업이 특별히 없는데도 바빠요. 네. 우선 이제 국내나 해외에 가서 강연도 좀 하고 또 좋은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학교도 운영을 하고 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매월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봐야죠. 네, 굉장히 바쁘신 게 저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뭐 워낙에 사회 전반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혹시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뭐 그런 기사, 뉴스 그런 거 있을까요? 걱정이 참 많아요.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너무 불안하잖아요. 우선 그 미중 패권 경쟁이 문제이고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그 국제 공급망을 위태롭게 하는 등 국제 경제도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이미 이제 대한민국이 혼자 뭘 하는 시대가 지났죠. 국제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또 해외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어떤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지정학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국제사회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기업인으로 17년 정도 계셨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95년도에 정계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업인 출신답게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을 하시면서 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IMF 외환위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는데 그때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정계 입문하고 나서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IMF 외환위기를 맞았어요. 네. 그동안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오던 한국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국가 부도 사태니까.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였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외환위기 상황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국회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제가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이제 국가 부도 사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갖은 요구를 다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요구도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가 되다 보니까 IMF나 IBRD에서 자금을 갖다 써야 됐거든요. 네. 그럼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네. 이런저런 그 단서를 달아서 조건 있는 그런 금융 지원이었죠.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제 강점기 36년. 때. 예. 그때보다는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못지않은 이 어려움, 또 비참함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됐죠. 그렇군요. 이제 IMF 외환위기가 되고 나니까 네. 기업은 망하고 또 달러는 부족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노동자들은 이제 거리로 나오고 심각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건가? 그냥 정치적인 리더십 또 정부의 노력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노사정,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경영계와 정부가 하나의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네. 노사정위원회예요. 네. 본위원회가 있고 상무위원회가 있었는데 저는 본위원회 위원이면서 상무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 당시에 정말 힘들게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켜서 IMF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를 했죠. 예. 그 이후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여러 형태로 모습을 바꿔가면서 지금까지도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 IMF 외환위기 때의 그런 성과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역할이 좀 많이 위축된 느낌이죠. 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노사정이 협력하는 그런 문화는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예. 하셨잖아요. 그때 뭐 수출 3천억 달러가 또 달성이 돼서 감격스러운 순간도 맞이하셨는데 산자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에 특히 신경을 쓰셨던 그런 정책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네. 물론 수출 신장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 당시에 국제적인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기 때문에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R&D에 집중 투자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 사실 이런 건 기본적인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그때 유가 계속 올라갔어요. 에너지 코스트가 계속 올라간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추진했던 것은 에너지 전환,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화석 연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비용도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이오 디젤 같은 것을 법제화하고 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기본을 이렇게 좀 바꾸는데 주춧돌을 다 놓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특별히 과거에 없던 것을 추진한 것이 에너지 복지입니다. 에너지 복지요? 예, 에너지 복지. 그 당시에 전기 요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단전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에 그냥 난방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취약계층이 많이 있었어요. 오, 그랬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에너지 복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나 일반 사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네. 에너지 복지 기금을 만들어서 네. 한겨울에는 이제 단전을 하지 않고 우와. 또 최소한의 그 난방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런 그 비용을 그 재단에서 부담해주게 하는 그런 재단을 출범시켰죠. 이야. 지금도 이제 그 재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미래 에너지 정책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에너지는 이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잘 습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원 외교도 해야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네.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아. 뭐 이제 국민들도 절약해야 되고 특히 기업들 편리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뭐냐? 원 단위라는 걸 높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재화나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네.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고 또 뭐 이 조리도 하고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니까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수시로 했는데 진짜 어렸을 때는 그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실종이 되어 버렸거든요. 네, 요새는 안 그게 그런 이제 것 우리가 좀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인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력과 또 문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동안 많은 입법을 하셨지만 이렇게 복지에 관련된 법안들 많이 만드셨어요. 예. 이 최근에 또 이런 사회 문제를 반영한 이런 법안도 만드셨죠?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는데 네. 그때의 그 어르신들, 노인들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어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는 그 기초노령연금을 드리는 그런 법을 추진을 했거든요. 네. 제가 네. 원내대표로서 그때 이제 야당에서 노인들도 문제지만 저출산이 이게 심각한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두 개를 그 묶어서. 법은 네. 여야 합작입니다. 그렇네요. 예. 여야 합작으로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니까 네. 사실은 국회가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네. 필요할 때는 머리를 맞대고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즐거운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정세균 의장님의 수많은 추억 중에서 저희가 이 한 장을 골라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한데요? 네. 짠! 예. 이 투샷. 예. 아니 이게 마치 합성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보통 투샷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위아래로 투샷인 거예요. 맞아요. 네, 이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원래 이제 의장이 네. 의장석이 원래 높아요. 높죠.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보다 제가 위에 앉아 있잖아요. 이야. 예.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국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 연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죠.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좀 비호감이었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그리고 한미 FTA도 뭐 고쳐야 되겠다. 아. 또 이 한미 그 연합사. 네. 그래서 미군 주둔 비용은 더 뭐 뭐 몇 배, 올려야 5배로 되는- 올려야 되겠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의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분이 와서 연설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하면서 또 해보니까 네. 멀쩡하시구만 이제. 네. 그때 이제 네. 저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멜라니아 여사하고 같이 오셨었죠. 이야. 끝나고 나서 두 분이서 또 이 상태로 또 악수도 또 하셨죠. 그렇죠. 악수도 했고 네. 또 차담도 했어요. 끝나고 이제 의장실에 아. 가서 그 근데 차담. 그때는 또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그때 뭐 이제 한미 협력 관계, 한미 동맹의 강조 뭐 이런 이제 그 평범한 얘기를 했죠. 앞서 이야기한 IMF 회원이기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굉장히 전 세계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 때 예. 그때도 국무총리를 역임하시면서 또 많은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그 기간에 사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몇 가지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참 불운한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취임하고 나서 네. 6일 만에 이제 코로나 코로나가? 환자가 발생했어요. 아까도 근데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IMF 터졌다는 얘기 그렇죠. 하셨고, 예, 그죠? 예. 근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어서 더 글쎄 그런 것 뭐 같아요. 이제 불운하다고 봐야죠. 아무튼, 운명이죠. 예, 운명이죠. 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그 신천지 사태가 대구에서 일어났어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루에 뭐 수백 명씩 그 네. 환자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대구에서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병실은 없고 그러니까 댁에 계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직접 대구로 가서 네. 3주 동안 대구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네. 총리가 3주 동안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한 것은 처음 아닌가요? 예, 처음이죠. 네. 처음. 예. 그래서 그때 대구에 가서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전국의 그 병원을 다 활용하고 이제 의료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네. 그 신천지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죠. 국가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을 때, 이럴 때 정계에서는 또 정치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 원로로서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환. 그건 고금이나 지금이나 통하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네. 평시에 위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허둥지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나 정부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고 특히 국회는 정치권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미리미리 해둬야 된다. 네. 이미 만약에 위기가 오고 나서 그걸 수습하려고 그때 나서는 것은 너무 때가 늦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이제 후진국 중에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결심하면 할 수 있고 네. 또 깨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정치권도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촬영 장소가 노무현 재단 노무현 시민센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존재가 당연히 정세균 의장님에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노무현 정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후배 정치인들이 또 이런 점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그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항상 생각하셨던 분이고요. 또 민주주의의 진보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온 그런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또 이제 그 차별 금지, 네. 이런 나름대로의 확실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가치를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정말 딱 맞는, 꼭 아직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과제들을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고 천착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절대 필요하고 그걸 하루빨리 완수해야 되는 것이 후배들의 책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단도 그런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그래야 정치인도 깨어 있고, 그렇죠. 제때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깨어 있는 시민이 되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정세균 의장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서 격려의 말씀부터 하고 싶고요. 그러나 더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는 반대 정당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다. 그 경쟁 상대들과 제대로 이제 겨루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꼭 싸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싸우되, 또 그렇지 않으면 서로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민 통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점을 정치인들이 항상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에서 제가 단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학자들과 전문가들, 또 정부의 주요한 인사들과 함께 10번 이상 회의를 했을 거예요. 네. 정말 정성을 들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초안을 만들었죠. 지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햇빛과 같은 역할을 잘 하고 있죠.